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 2018년 6월, 가족은 탈북을 결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업은 채 물살이 센 압록강을 건너고 험한 라오스산을 4시간이나 넘었습니다. 그렇게 30일간의 탈북 여정 속에 아내의 두 다리가 되어준 남편. 사연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예, 방금 보신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만갑을 찾아주신 가족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뭐 소아마비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는 그 아내. 근데 아마 이분들 소개해서 나오시면 TV 앞에서 우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포대기에 업은 남편 전영철 씨 가족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아내를 이렇게 본 압록강을 건고 라오스산을 4시간 넘은 저 남편 전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등에 업혀서 강을 넘은 아내 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먹동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딸 전효선입니다. 벌써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물론 뭐 아내분께서 너무 날씬하셔서 안 무겁겠지만. 예.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하고 태국을 넘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라오스선을 남편이 이렇게 업고 건넜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시겠네. 네네. 이거 포대기는 지금 어떻게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북에서 직접 넘을 때 쓰셨던 거예요? 예, 압록강을 건고. 이걸로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계세요? 예. 못 버리죠. 저희들 이 포대기 없으면 그 산도 넘기 힘들고 강도 건너기 힘들었겠는데 이 포대기 우리 죽을 때까지 가바로 건사하고 있자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지금 소개밖에 안 해드렸는데 벌써 많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눈물이 날려버려서 너무 보기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좀 힘드실까봐 저희가 더 많은 걸 여쭤보고 싶지만 앉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수로 오늘 환영합니다. 어떻게 함께 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 그러게. 남편이 저를 업고 가겠다는 집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자 하는 이 용기에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우리 3명이 토론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널까. 우리 남편이 나를 업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어떻게 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애기 포단을 하자. 이제 나를 업고 왔던 이 포단을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마당에 가서 이걸 수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옥구수 강을 넘어서 왔어요. 이게 혹시 딴 사람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포대기를 산다고 그러면 뻔히 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그래 아내분이 이제 저는 팔을 다쳤으니까 이 병원이랑 가게 되니까 제가 업고를 다녀야 되니까 집이 병원에서부터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기 포단을 해달라. 아내가 팔을 다쳤으니까 치료받으려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어른용으로 만들어달라 하고 제가 수선했거든요. 압록강 물살이 세죠? 네, 물살은 세고 허리까지 치거든요. 아니, 넘어지면 진짜 위험하죠. 네, 넘어지면 그저 다 강물이 빠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일단은 엎인 상태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해봐요. 네. 앞도 아니고. 네, 그래 그저
오직 이 길을 가야만이 살아야 된다는 이제 백대 혁명 정신이라고 그죠. 네. 그놈의 백대 말씀은 백대 혁명 정신이지만 사실은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예. 딸은 예. 아빠 손을 잡고 밤에 걷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또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하고 엄마를 업고 가는 게 그렇게 진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등장을 할 텐데요. 나우스 넘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라오스산 넘을 때 위험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안에 업고 넘으려면 더 힘들지 않아요? 위험하죠? 네. 라오스 산을 넘을 때 저는 북한산만큼 생각했거든요. 제 아내분이 이제 팔에 다쳐서 기부술까지 하고 더 무거웠어요. 그 라오스 산을 4시간 동안 남아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갈 때는 힘이 빠졌죠. 근데 좀 시원하다니까 내려갈 때는 그 올라갈 때보다 4배로, 2배로 아마 힘든 거예요. 왜요? 넘어지면 아내분이 또 제 몸 받쳐서라도 아내분이 그 팔을 더 상하게 할까봐 엄청 많이 힘들어요. 길은 많이 내려갈 때 미끄러웠어요? 네,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 라오스 산에는 참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참대나무가 많으니까 참대나무들은 다 습지되니까 신발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청 넘어지고 제가 넘어져도 엄청 아내분은 팔까지 아프니까 이제 엄청 미안하고 그래서 그 미안한 감을 많이 저 4시간 아니 넘어. 진짜 착하시다. 미안하다고. 미안한 생각을 지금. 야. 근데 위험한 일은 진짜 없었어요? 내려오면서 아마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면 안 넘어지자고 해도 발이 미끄러우면 그러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럼. 그러면 앉으면 제가 엉덩이를 찢거든요. 그러면 브로커들이 와서 일으켜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일으켜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업고도 그 북한 분들을 같이 산을 넘었는데 그물들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를 업은 자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땀을 흘리면서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아빠는 땀 흘리시면서 넘어질 때 내가 진짜 일으켜 드리면서 나도 조금만 좀 더 컸으면 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저를 위해서 오는 건데 너무 길이 힘들고 험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아버님은 저 산을 넘을 때 정말 어떤 심정이었어요? 제가 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 길을 넘어서는 우리가 그저 죽는 길이다 하고 모든 걸 그저 참고 그저 이겨내면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엔 태국 감옥에 갔어요. 태국 감옥에 갔을 때 태국에서는 남자 여자 방 갈려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업고 여자 방에까지 갔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방의 입구에서 제일 끝에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까지 우리 남편 날 업어다 놓고 그다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태국 감옥에 있는 탈북인들이 우리 남편 참으로 대단하다고 그분들이 모두 부럽다고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태국에서 보통 2개월에서 뭐 3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네. 길 때는 더 오래 있고. 네. 얼마나 계셨어요, 태국에서? 저희들은 보름 있었어요. 저 팔 아프니까 태국에서도 병원에 2번 나가봤거든요. 근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같이 오던 분들보다 더 빠르게 나왔어요. 결혼은 25일. 모든 게 다 초스피드로 수험생에는 빨리 하셨다. 뭐든
그 웃음은 뭐예요? 남편. 남편을 잘 만났고 딸을 뭐 남들이 가장 이쁘다고 하는 딸을 듣고 이 살기 좋은 남한에 왔으니까 저한테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원에 오셨어요. 네. 하나원에서도 놀랬을 것 같아요. 하나원 선생님들 하나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 선생님은 자기 여기서 많이 일했는데 내처럼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온 분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성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길을 어떻게 옥구수 강을 넘을 수 있는가.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선생님들 하나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남편을. 죽은 태반이다 보니까 아이가 속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큰 아이인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죠. 중국 생존기 두 번째. 잘리는 버스 안에서의 출산. 뭐? 대박. 대박.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만삭의 몸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국의 버스 안에서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만삭일 때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네, 주인집에서 우리한테 말해준 것이 우리 집에서 해산하지 말아달라고. 이제는 그 집 무리가 못 앉겠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책임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두만강을 건너야 될 형편이었거든요. 이제는 후퇴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초소 밑으로 우리가 넘자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후쯤에 조금 날이 어슬어슬할 때 숨었다가 날이 어둡기 시작을 하니까 넘으려고 오뚝에 내려갔는데 일단 남편은 먼저 건너갔고 제가 발을 건너던 동시에 발이 걸렸거든요. 그때 당시 뭐가 걸렸냐? 3m의 안팎으로 깡통을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소리 나라고. 근데 저는 이게 임신한 몸이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다가 그 발이 걸리니까 소리 나자마자 그저 그 초소에서 그저 군대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남편은 내 손을 끌고 물 안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당시 3일 전에 비가 왔었어요. 몇 월 달이었어요? 6월이었거든요. 6월 초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 왔다 말았다 이렇게 약간의 비가 왔을 때 3일 전에 비 오다 나니까 작은 비라도 두만강은 금방 물이 불어갖고 물살이 세거든요. 내려가니까 물이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무작정 막 군대들이 막 총을 뒤리 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물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두 개지. 네. 예, 물살은 세지 하니까 어쨌든 계속 밀려가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그냥 몸은 다 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진짜 저는 목숨을 걸었고 살고픈 생각은 없었어요. 예. 군대들은 성을 쏘지. 우리는 물속에 있지. 나는 숨을 못 쉬겠지. 거기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예, 저는 수영을 못하다 나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는데도 초소에서부터 우리가 내려가는 거 거의 이게 계속 총을 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다가 어진간이 좀 이제는 종소리가 잠잠해지니까 올라오는데 숨을 내가 못 쉬겠더라고요. 예, 숨을 못 쉬고 몸은 내려가지. 아빠는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돈은 내가 붙이기 힘들어갖고 당신이 혼자서 넘어가라고 살아. 당신만이라도 살라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못 넘어가겠다 하니까 그때 남편이가 말해주는 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내 혼자 살자고 여기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래갖고 손을 잡아 끌어서 한쪽으로 헤엄치고 거기 또 힘드니까 몸을 한쪽으로 안아서 헤엄치고 또 발로 뒤로 이렇게 막 밀어주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도망쳤는데 가다가 제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막날? 막달이네. 이제는 더는 거기로 잡히면 이제는 내가 죽는 목숨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버스에 딱 올랐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밖에 자리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배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배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배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작정 그저 뒤에 버스에다가 비닐방막을 깔고 누워서 이제는 해산할까 싶었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애를 낳았어요. 가능해? 네, 버스 안에. 버스 안에서 애를 낳고 지금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가 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버스 안에 탄 여자분이 오셔갖고 애가 너무 추워한다고 새파랗다고 이래갖고 그때 당시에 한 버스 안에서 한 30분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 새파랗게 된 상태고 우리가 지금 탯줄도 지금 못 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가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서 애를 덮어주고 기사님한테 찾아가서 병원으로 가자 이래갖고 더는 정류소에 안 들르고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애가 탯줄을 3바퀴 목에다 감고 나왔대요. 일단은 탯줄을 끊어갖고 병원에 애는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남자분들은 버스에서 병원 앞이니까 다 내리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갖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탁 들어가니까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다행이다. 예. 그리고 저기 분명 내 애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그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한테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내 옆에다 가져다만 놔라. 애를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내가 몰래 이제는 팔렸다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는 소리 내는 애라도 좋으니까 내 옆에다 가져다 놓으라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배를 만져보더니 태반 하나 또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태반이 또 하나가 더 있다고요? 쌍둥이인가? 태반이 하나 있는데 이 쌍둥이인 것 같다. 어떡해. 쌍둥이 몸으로 그렇게 다니. 전혀 몰랐어요 쌍둥이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 북한에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초음파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로 가게 되면 가장 선생님이 이게 오래 하시고 좀 유명한 가장님들은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쌍디다 뭐이다라는 게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초반에 임신된 상태에서 집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돌이 생활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못 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 큰 아이는 이제 먼저 아이는 숨을 쉬고 얘 옆에 있고, 네. 그럼 아이를 또 출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한국 같으면 배를 절개를 해서 그거를 태반을 꺼낼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수술대 올라가고 수술비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수술대들가 이렇게 큰 이게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깜짝으로 뜯어내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갖고. 정식 출산이 아니라? 예, 출산이 아니고 죽은 태반이다 보니까. 아이가 속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큰 아이인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 남편이가 가깝게 지낸 한족 사람 집에 있으면서 지내다가 자꾸 한족 사람들이 애를 자꾸 팔라는 거예요. 와. 예, 애를 팔라가고 주민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가 이르다 보니까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야만이 야네가 지켜줄 수 있다. 당당하게 주민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예, 이래갖고 저희가 거기 가서 햇술로 3년째 잡혔을 3년째 됐을 때 예. 대한민국 행을 선택하셨어요. 예. 지금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2010년도에 한국에 왔고 예, 지금 현재 햇술로 가서 9년 차 지금 됐습니다. 그럼 아이가 지금 몇 살? 14살이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엄마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그냥 뭔가 조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쌍둥이였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네. 어때요? 거기에 대한 뭐 아픔이나 그리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거에 대한 속상함이 큰 것 같아요. 내가 버스 안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때 어때요? 남들보다 신기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놀랬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소중함도 느꼈다고 생각 들었어요. 소중함이라는 거는 저의 자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구나. 엄마한테 제일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그냥 옆에 있어줄 때가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진짜 오래 사셨고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길이 있으니까 너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성년자라서 난민 위탁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면 이게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 처음 오시는 거예요? 한국? 네, 한국에 처음 와봐요. 한국에 그 11일 날에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고 어제 나와서 와. 네, 오늘 이만큼에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자가격리 끝난 다음 날입니다. 아유, 네.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무슨 생각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냥 되게 많이 서러웠을 때 그 미국 부모님 작은 딸이 있거든요. 막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둘이서 이렇게 막 재미나게 대화도 하고 막 장난치고 허물없이 막 그럴 때 저는 어색해가지고 그것만 보고만 있고 좀 그럴 때 되게 먹먹하고 좀 네. 있죠. 네. 있죠. 네네. 그 눈치를 보고 당연하죠.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지. 뭘 무슨 행동 잘못할까 봐 많이 행동하는 것도 조심히 하려고 하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못 잡아본 거예요, 엄마 손을? 네, 못 잡아봤어요. 한 7년 동안. 7년이요? 네. 몇 살 이후죠, 그게? 네, 16살. 제가 그때 한 10살이었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이부 조사를 4년 동안 받으셨거든요. 4년이요? 네. 무슨 조사를 4년을 받아요? 구속된 게 아니고 조사를 받는데도 가족을 못 만나요? 네. 김정은 정권 때인가요? 그게 바뀔 때였어요. 그냥 그 조사받는 걸 똥간이라 그러는데 똥간이 한 달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지. 한 달만 있어도. 4년이라는 거는 완전 상상을 못하죠.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어머니. 조사를 받다가 네. 풀려났어요. 네.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네, 탈북에. 같이 갔어요? 아니면은? 일단 저희 어머니가 먼저 가셨다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 될 그런 시기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가는 결정을 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넜어요. 엄마는 그 뒤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엄마는 제가 미국에 떠난 다음에 엄마가 그 이후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왔다? 네. 이제 어머니 보러 오신 거죠, 한국에? 네. 설레기도 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색할 수도 있죠. 거기서는 왕족 그 약간 한의를 진짜 정식으로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때 한국도 청진에서 미국 행을 선택하여 최근에 한국 탈북 스토리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7년 된다고 그랬던가요? 안 본 지 지금? 네. 아, 빨리 보고 싶네요. 어머니를 저희 가운데 빨간 물보시고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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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잘 이겨내서 고마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 아까 되게 단단하게 나는 눈물을 안 흘릴 것처럼 그렇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는데 엄마 막 오는 거 보고 얼굴 봤을 때부터 막 울었어요. 아, 그게 희한하죠. 완전 현실이라서 계속 이렇게 영상통화만 하고 전화로만 하다가 막 다 보니까 좀 되게 새롭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소연 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빴고 되게 마음이 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도 그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딸하고 같이 뭐 있었던 시간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아 이렇게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지금 내가 느낀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잘 먹여주고 잘 좋은 옷 입혀주고 잘해주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 정이 더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앞머리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약해?
엄마는 똑같아요. 왜 많이 드시세요? 아, 소연 씨만 가고 나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보내신 아니 그때는 딸이 가면은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하고 초청하고. 네,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갔기 때문에 엄마가 왔다면 미국에 가는 길로 저는 생각했고 저도 미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딸 보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국 루트가 갑자기 이렇게 그 다 탄로가 나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따라서 떠나자던 것이 못 떠나게 되면서 네. 제가 중국에 체류를 하게 됐어요. 한 1년 7개월 그 불법 체류잖아요. 그거. 네, 네, 가만히 숨겨 있었어요. 위험하죠. 네. 베트남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너가 거기로 따라 나서겠으면 가자. 그래서 난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떠야 되니까 불안하니. 떠나자 해서 떠났는데 그 베트남 대사관에 도착하니까 한국 대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딸 미국에 있는데 나 미국에 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는 저희들을 다 한국으로 이송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나 한국 가야 되는구나. 딸하고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이든 뭐 어디든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인하고 어디 간다고 사인하고 그 한국으로 저는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김정일 방침으로 그 챕터에서 조사해봐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냥 조사는 감옥에서 받아요? 예, 그렇죠. 계속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예, 예. 2년 반을 감옥에서 예. 했다고요? 비버 월경도 아니고 무슨 이런 뭐 중국 가다 잡힌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생조사하는 거예요. 깡조사. 그래서 조사를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조사한 사람이 또 재수 없다 보니까 사망한 거예요. 어머. 예. 또 다시. 예, 다시 처음부터. 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평양에서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4년 3개월을 예심까지 갔어요. 제가 보이부 예심까지. 그래서 보이부 예심까지 갔다가 북한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았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크게 뭐 북한도 뭐 돈이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어느 날인가 그런 상황을 딱 맞들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체조도 받고 뭐 고생하는 거 뭐 인간 체험 다 당하 보니까 네, 맞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막 혹시 정신적 압박이 굉장히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고 독감방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볼을 많이 주거든요. 그 막 무릎 걷어 올리고 막 맨바닥에 막 이렇게 500개, 1000개 막 앉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눈앞에 그 볼 설 때마다 딸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딸을 그 10살 때 헤어지니까 지금 어느 만큼 컸을까. 4년을 그렇게 갑자기 잡혀왔어요. 4년을 못 만진 거네. 또 거기서도. 인사를 못하고 헤어진 거네. 사정했어요. 선삭삭 빌려서 정말 제발 딸 사진 한 번만 좀 가져다 달라. 그것도 2년 넘어서 3년째 될 때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컸고 내가 그거 막 보는 순간에 내가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 딸을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겨서 나가야 되겠다. 내 딸이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냥 앞에서 애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겨내서 어떻게 하나 내 딸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강해지더라고요. 따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본인 사진 하나로 이렇게 버티신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으면 계속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아, 이제 너무 많이 좋아요. 되게 편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예뻐.
제작진분들이 울리네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데 은하 씨 왜 이렇게 우세요? 그냥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산에서 사는 게 그래도 행복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제 항상 두만강을 넘다가 감옥에 잡혀가신 적도 있고 되게 불안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중국 땅에 와서 이제 남들이 보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겠어라고 의심할 법한데 저희한테는 그게 행복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행복 속에서도 고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고생인 줄도 사실 그때는 모르고 살았는데 나무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를 넘어뜨리려면 이게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셌더니 77번을 찍으니까 나무 하나가 겨우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게 나무를 하다가 가끔 소리가 나서 하늘을 쳐다보면 비행기가 이제 나는 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나무를 하다가 가족 4명이 순간 도끼를 내려놓고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저거 타고 우리 대한민국 갈 날이 올까, 한국 갈 날이 올까 이랬었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TV까지 나오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지금. 예, 지금 뭐 저도 뭐 진짜 뭐 친동생처럼 아끼는 내고 그리고 아버님 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투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늘 밖에 나오면 잘해드려야지 하는데 아빠랑 딱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귀를 잘 못 들으세요. 이상하게 늙으시니까. 그래서 한두 번 다시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화를 딱 내고 돌아서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내가 왜 이랬을까? 엄마한테 왜 그랬을까? 점점 그러면 들은 척하게 돼요. 못 들었는데 들은 척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렇겠지라고 해요. 네.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자막도 크게 해서 아버지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미안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언니랑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왜냐면 우린 아직 건강하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 언니랑 나랑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아빠가 결정 내리면 그날 이루어질 테니까 아빠가 결정을 잘 내려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북송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감옥에 면회 오셔서 첫 말이 이제 말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누가 이렇게 고생하고 오라고 했냐. 감옥에 면회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생각도 없이 어떻게 말이 나가냐. 엄마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댁 분들이 너무 고마웠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는. 그분들 사진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네. 자,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저건 저희 딸. 제가 북송되기 전에 금방 낳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저분이 지금 이분이신 저예요. 너무 아니 똑같아서. 저희 따님 이름이 뭐예요? 네, 우리 딸 이름이 예나요. 예나. 네, 아이고 이뻐. 저 때 몇 살이에요, 설미 씨? 저 23살 때예요. 아이고. 애기가 아기를 낳았어. 네, 다음 사진은요? 저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중국이에요? 중국 어머니 아빠고요. 우리 딸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사진. 설미 씨가 처음 봤을 때 시아버지 네, 그분이세요. 네, 되게 거울 같아. 저분이세요. 저렇게 모습 조금 딱 알겠어. 처음 봤을 때는 무서워. 진짜 그 1m 70. 우리 시아버님이 너무 미인 아니에요? 아니, 시아버님이 너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살지? 눈도 크고 그리고 사람 엄청 착하세요. 씩 웃는 상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일을 엄청나게 4시부터 일하다가 3시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성실하시구나. 3시에 오후 3시에 들어오시면서 반찬감을 4가지를 사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아빠가 30분 안에 반찬 4개 딱 해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이러고 막 해줬어. 와, 웬일이. 최고야, 최고. 네, 그렇게 하고 터졌다. 네, 그 맨날 저 시아버님도 앞에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그 앞에 그래서 맨날 여기 땀이 설글설글 나면 제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닦아드리고 이렇게 좀 땀 좀 닦자. 나나. 아유, 우리 며느라기 그냥 이뻐.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님.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신랑님도 밥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전기밥솥에 밥 받칠 줄 모르세요. 지금 저 옆에 앉아 계세요. 딱 보면 일 많이 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근데 밥을 못 안 치세요. 이 밥 물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안에서 평생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밥에다 밥솥에다 밥을 안 주니까 완전 열려놨다고 이거 그러면 중국은 원래 남편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북한 음식 한다고 이제 신랑한테 해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쪽으로 오라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런 거 해버릇하면 하는 줄 알고 시켜 하지 마. 부엌에서 이제 아버님과 아들이 밥을 항상 해요. 그러면 우리는 꼬니 앉아서 뜨거든요. 지 안에서 엄마. 성하시다 되게 진짜. 자, 남편 사진도 마지막으로 있어요? 남편 사진이 있습니다. 오, 아버님 닮았네. 어머, 저 애기가 저렇게 큰 거예요? 이게 제가 복성돼서 남편분. 너무 예뻐. 아빠가 살아있어요. 그 지금 하늘 날아간 남편이 맞죠? 너무 착한데 제가 많이 잘못해서. 남편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2살. 몇 년 같이 살았어요? 2년. 제일 좋을 때인데. 사인이 뭐였습니까? 죄송하지만. 뇌 수막염이라고. 근데 이게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떠나면서 애기 엄마가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을 다 해놓고 도움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네. 깜짝 선물이 하나 와 있죠. 자, 어떤 선물인지 만나보겠습니다. 善美，你被送到朝鲜的时候，你知道不？妈妈天天想，夜夜盼，天天盼你回来。妈妈有点钱都不敢往银行存，都到家里头放着。妈妈怕你来电话呀，一时用钱，到时候不赶趟。孩子天天想妈妈。 美，你是妈妈的好女儿，妈妈感谢你给妈妈养育了一个好孙子。妈妈希望你在今后的生活里越过越好。妈妈永远爱你，你是永远是妈妈的好女儿。 사랑하는 저희 맏딸을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름은 윤혜련이고요. 생년일은 1993년 1월 5일 생입니다. 따님과는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14살에 자기가 한 명 없어지면 입 하나라도 들면 엄마가 덜 고생할까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인데 어디 가서 쌀을 한 대박 가지다가 밥을 저녁에 했더라고요.
혜련이가? 예, 그래 어찌다가 배불리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는 아이들 이양 쪽에다 발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혜련이는 좀 14살이니까 좀 크니까 제 동생만 내가 이렇게 끼고 있고 저만의 제 팔은 안 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 나도 어머니 팔을 좀 비봅시다 하고 내 팔을 이렇게 당겨서 비는 거야요. 그래 내가 네가 어째 이렇게 징그럽게 오늘은 이러니 그래 비던 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요. 맑고 푸른 하늘에 아기 새처럼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오늘이 엄마 생일날에 그 노래를 왜 부르니? 내가 어딜 떠난다고 네가 엄마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가 했거든요. 아니야요 하는 게 한참 있는데 밖에서 혜련아 하고 찾는 거야요. 그러니까 이게 내 팔을 베고 누워있던 아이가 벌컥 일어나던 게 어머니 우리 살아서 죽지 말고 꼭 만납시다 하고는 훌 떼나가는 거야요. 사랑한다 내 딸 혜련아. 큰딸 혜련 씨를 찾으셨어요. 예. 대체 몇 년 만이에요? 4년 만에 찾았어요. 헤어진 지는 거의 12년 만에 찾으신 거고 방송을 한 지 4년 만에. 이게 웬일이에요? 포기하고 계셨겠네요. 예, 거의 좀 다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방송국에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연락 온 게? 작년 여름에 8월 달쯤 됐는데 17년도? 예,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같은 아이가 이장 찾는다고 맞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반가워서 제발 내 딸이기를 바라고 기도했지요. 그렇게 꼭 기도했지요. 어머니와 통화 후에요. 제작진은 어머니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서 혜련 씨가 딸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모녀가 12년 만에 서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감동적인 순간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엄마 혜련입니다. 아이고. 네 어머니랑 하는 거 보니 혜련이 맞구나.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딸이 연락이 돼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많이 우셨네요. 네? 예,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그 딸이 목소리 들으니까 척 들으니까 어머니 하니까 아 이게 우리 딸이 맞구나. 진짜 딸이 목소리를 알겠더라고요. 딱 알겠어요. 딱. 예. 어릴 때 목소리랑 좀 바뀌었을 어릴 텐데. 때가 그 아니 느낌이. 목소리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 이렇게 엄마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브로커를 섭외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지요.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딸한테다가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오겠냐 한국에 오겠냐 하니까 어머니 곁에 가겠다고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어머니 곁에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곁에 당장 오나 네. 그래서 그다음에 브로커를 섭외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길로 그래서 뽑았죠. 그러니까 가장 또 믿을 만한 안전한 뭐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고 그랬지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도 그다음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브로커한테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다가 돈 더 주겠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딸은 무사히 한국에만 오기만 해달라. 내 딸이니까. 중간에 잡히지 마.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딸을 정확하게 내 눈앞에만 데려오나.
돈이란 게 필요 없으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니까 돈이 크지 않다. 딸만 무사하게 한국에 데리거나 그래서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딸만 내 눈앞에 들렸다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왔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몇 달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출발해서부터 그래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한 달? 한 달. 한 달.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재참고 가죠. 곧바로? 예. 그 중국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일이란 일은 다 해보고 식당에서 말을 잘 못했으니까 처음에 와서는 그 주방에서만 일했어요. 나이 속이고 그러다가 차차 이제 서빙 일을 하게 됐고 네,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혜련이한테서 중국에서 생활을 들으니까 매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맞았다고요? 매도 맞았더라고요. 그 발려가서 매도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까지 아프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을 넘으면서 총구가 등뒤를 겨누고 있을 때도 그걸 극복하고 건너가지고 매도 맞으면 그 중국에서 그 고생한 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에이구. 언제가 가장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때 많이 보고 싶어야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 때는 오히려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너는 참 누구 닮았는지 너네 어머니는 대견스럽겠다 이런 말 할 때가 어머니 저 보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어딘가에 꼭 이제 건강하게 챙기시고 살아만 계셔주세요. 그때 가장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원래 엄마 힘들 때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이 딸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칭찬받고 이럴 네. 때. 서로를 정말 너무 그리워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님 그 딸을 찾으려고 했던 방송에 우리 따님이랑 같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그죠? 상상도 못했죠. 네. 이렇게 같이 나 앉아서 보니까 세상 제 같은 부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의 부자죠 정말. 예, 마음이 부자가 부자지요. 맞아요. 남편 아들은 어디로 한국 와다 잡힌 사람들 가는 대로 갔죠.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겠죠. 남편 아들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근데 죽자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모이 땅 먹이 걸린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돈을 꽂잖아요. 그 친구들이 진짜 이거 자본주의 사회인데 누가 돈을 꽂아요? 나 지금 살아보면 진짜 내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을 꽂아서 너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날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혼자 편안하자고 죽을 수가 있어요. 빗소리 소리 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 오네 사랑아. 제자를 위해서 그런 걸 폭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신 거잖아요. 근데 갔다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1월 달에 갔다가 4월 달에 김일성이 생일되니까 76일 만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4월 15일에 풀려나신 거죠? 예, 4월 10일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는 날에 남편이 그래서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집에 갔죠. 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두부를 사다 놨어요. 한국 영화 보면 두부를 먹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북한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감옥을 갔다 왔다 해서 우리 남편이 두부를 사다 놓고 그다음에 목욕다라를 몇 달 동안 목욕을 못했으니까 네.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욕다라에다가 이 촛물, 우리 아파트에도 두부에서 파는 두부 장사하는 집들이 있거든. 그런 데 가서 그 촛물을 밖에 다 받아다 촛물, 더운 촛물을 해놓고
나를 그 때를 밀어주면서 울던 게 감옥에 갔다 온 내가 우는 게 나는 막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 중얼심밖에 없이 나왔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그 나와서 날 목욕시키면서 울던 게 나는 아직도 우리 남편이 많이 요리거든요. 가고 요리고 정말 밥 한 번 굶어 못 보고 군대도 못 가봐가고 힘든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그저 어지 살면서는 진짜 나를 정말 와이프지만 그저 누나고 엄마처럼 저 또한 살면서 내 아들 맏아들이고 결국은 거기 가서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나라를 다시 생각하면서 반동이 됐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반동이 돼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사람이 살기 싫더라고요. 내가 사는 나라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이런 나라구나 하니까 살기 싫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하다가 떨어져 죽느니 그러니까 다 달아나는데 나라고 못 달아나고 그냥 한국 간다는 것도 알고 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내가 가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는 남편하고 아들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데려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먼저 탈북했죠. 한 번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알았던 아이를 통해서 두루두루 루트를 밟아서 브로커를 통해서 왔고 저는 비교적 홀하게 왔어요. 남편 아들을 데려오려고 제가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가 살기 좋다니까 거기를 희망해서 지금 제주 갔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일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네, 리조트에서 메이드 했어요.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가고 싶은 건 이건 꼭 말하고 싶어요. 한국 가서 진짜 우리 한민족이구나. 친구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엄청 나를 막 도와주고 일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너 도대체 돈 얼마나 있으면 너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니? 그래서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어떻게 보여줬어요. 3천만 아마 되는 거. 제가 번 돈이면 조금 보태고 그래서 브로커비를 다 대고 결국은 제가 좀 서둘렀지 뭐 그러다 나니까 중국까지 왔어요. 와서 전화 통화를 한 번,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브로커 보고 데리고 오라. 난 남편 아들한테 해가 갈까 봐 브로커 보고 뭐 돈 같은 건 도나지 달란 데를 다 줬어요. 그래서 데려오는데 어느 날 한 2, 3일 지나서 공안에 체포됐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세상 하늘땅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끝났구나. 예, 근데 그 순간에 뭐 아들한테 뭐 돈을 얼마 쓰면 다니. 북한이 어떤 나라를 너무 잘하는데 이건 끝이구나. 우린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래서 다 죽자. 고통에서 벗어나면 죽어야 되겠다. 언제예요, 이게? 그게 제가 탈북하고 딱 2년 만에 그래서 16년도에. 정말 술로 달래고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직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지난날에 대한 이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학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은 의학을 했는데 의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통일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